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의 분노, 두려움, 원망 혹은 당신으로 인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용인한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치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치유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영양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에 협조하겠습니다. 내 몸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겠습니다. 나는 내 몸 구석구석을 사랑합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내 몸을 통과해서 흐르며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내 몸의 건강한 세포들이 매일매일 더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삶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치유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몸을 만지는 모든 손은 나를 치유하는 손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빨리 치유되고 있는지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암에서 치유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나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제 스승님과 직접적으로 저를 지원해주는 사람들 외에 아무한테도 제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에 영향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엽기로 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암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고 나자 전 제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뉴욕을 떠나자고 마음먹었죠. 전 뉴욕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뉴욕의 날씨와 겨울에 진저리가 났거든요. 1년 내내 햇빛과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셨죠? 맞습니다. 첫 6개월 동안 전 해변에 자주 갔어요. 곧 굉장히 바빠져서 해변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 이감이 들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두 형이상학 모임에 당신의 몸을 치유하세요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적절하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한부 주었지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모임 중에서 제가 다시 가고 싶은 모임은 없었어요. 그들이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 작은 촉수들을 세우고 있었고 점차 몇몇 고객이 제게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네요. 뉴욕의 고객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나요?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동안에도 그들과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웨스트 할리우드에는 보리나무라는 멋진 서점이 있었어요. 제 책을 두어 번 그 서점에 가져갔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곧 삶이 그 서점에 저 작은 파란 책을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절반은 책 제목도 제 이름도 몰랐지만 그 작은 파란 책을 찾을 정도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서점이 저에게 6부를 주문하려고 연락을 해왔지요. 전 전화를 끊자마자 차에 올라타고 직접 그 서점으로 책을 가져갔어요. 처음 1년 동안 주문을 받을 때마다 서점으로 직접 책을 배달했어요. 그러면서 제 책이 점점 더 많이 팔린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저와 제 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어요. 전 개별 고객들과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6명 정도가 참석하는 소규모 수업도 시작했죠.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알게 된 소규모 강의와 수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강생은 점점 늘어나서 350명이 신청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전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업과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이 경험을 제가 일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종이에 옮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전 글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쯤 뉴욕에 있는 저희 여성 고객이 저를 보러 와서는 $2,000를 주더군요. 제가 그녀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의 뜻으로요. 그 순간 전 바로 이거야 하고 결심했어요. 6개월 동안은 책 쓰는 일에만 전념했죠. 고객들, 워크숍,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의 정보를 모으고 모두 그걸 당신의 몸을 치유하세요에 쓴 내용과 함께 새로운 책에 넣기 시작했어요. 치유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책이 출간되고 나자 작업실 탁자 위에 책을 쌓아놓고 그릇에 거스름돈을 담았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책을 사가곤 했지요. 그 당시에 전 가진 돈이 너무 적어서 책을 많이 인쇄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쇄한 책이 전부 팔리자마자 그 돈으로 더 많은 책을 찍었어요. 치유의 첫 번째 판복은 그렇게 완성되었군요. 선생님께서 고객들과 함께했던 작업들이 선생님의 손에 닿을 수 있는 범위와 수강생의 늘림에 성공을 거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말들은 제가 가르쳤던 곳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 혼자서 호주에 갔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금요일 저녁 무료 강연과 주말 워크숍에 초대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저녁 강연 장소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와 있지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걸 뒤엎어 버렸어요. 삶은 루이스 선생님을 그렇게 인도했지요. 결국 그녀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신뢰를 얻으면서 더 많은 고객과 일을 하고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에이즈가 확산될 무렵 루이스 선생님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죠. 선생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수업에 동성애자 몇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제게 전화를 걸어 루이스 선생님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좋습니다. 함께 한번 만들어 봐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켜봅시다. 라고 말해버렸죠.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중 한 남자가 제게 전화를 해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일들이 재빠르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려는지 제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았고 제가 바보가 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전 제가 항상 해왔던 것을 그냥 하기로 결정했어요.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돕고 용서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걸 말이에요. 삶의 단순한 것들이죠. 이 특별한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자기 혐오에 대해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회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비판도요.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갖고 있는 감정을 스스로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모에게 배척당한 경험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물론 신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신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상처 입은 아이인 제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똑같은 처지의 이 남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전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 이해하고 있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가진 연민과 이해의 깊이가 그들이 서로 뭉치게 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선물이었던 것이죠. 1987년 같은 주에 오프라 윈프리 쇼와 필 도나휴 쇼에 출연했는데 그걸 계기로 모든 게 폭발하듯 터졌어요. 그 두 쇼의 담당자들은 제가 에이즈 환자들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순조롭게 치유되고 있던 5명의 남자들과 함께 우선 오프라 윈프리 쇼부터 출연했죠.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근사한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해주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았어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전 항상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들과 일하기 시작할 때 저는 우선 여기 앉아서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부터 했어요. 우린 이 일이 끔찍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어디에서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왔으니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접근할 겁니다. 라고요. 긍정적인 소식이나 긍정적인 기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 공감, 어떤 좋은 경험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나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함께 공유했고 그것에 대해 어떤 판단도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모임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6개의 마사지 테이블을 주었던 때를 기억해요. 그는 매주 수요일 밤에 열리는 모임에 그 테이블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이키나 마사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테이블 옆에 서라고 했죠. 그들이 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는 그 테이블을 치유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너지 테이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게 그 순간은 누군가 그들의 몸을 만지는 유일한 때였어요. 그 순간의 의미가 정말 컸죠.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제 생각은 항상 단순했죠. 더 단순할수록 일이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같은 주 오프라 윈프리 쇼와 필 도나드 휴 쇼에 나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몇 대의 전화기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고 치유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13주 동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회사를 갖게 되었죠. 그것이 선생님이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였나요?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만약 사업체를 갖게 된다면 헤이하우스라고 부르겠다고 저 자신한테 말했던 건 기억해요. 때가 된 거죠. 헤이하우스의 첫 번째 책으로 저는 예전에 그 작은 파란 책을 출간했고 그 다음에는 치유와 2개의 명상 테이프를 출시했어요. 하나는 아침에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녁에 듣는 것이었죠. 합해서 4개의 상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했어요. 일이 더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또다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사업은 그때부터 아주 느리게 커왔어요. 작은 헤이하우스로 시작한 업체의 직원이 5명에서 6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는 그 직원들에게 $50씩 나누어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저는 어느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제 집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몇몇 이웃이 불만을 표시했고 그래서 이사를 해야 했죠.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갔는데 복도 건너편 회계법인이 있더군요. 괜찮은 회계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재무기록과 세금을 정리하는 걸 도와달라고 그 회사에 우리 회사의 회계부를 맡겼어요. 그러다 회계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걸 깨달았고 그 회계법인 중 직원 1명을 채용했어요. 다시 한번 삶은 제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가져다 주었죠.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언젠가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이클이라는 남자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여행사에서 돌아와 보니 마이클이라는 사람 대신 레이트 트레이시가 채용된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레이드 씨는 현재 헤이하우스의 CEO죠. 그가 우리를 하는데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